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완화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5% 상승한 26,214.60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1% 오른 2,832.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8% 오른 7,408.0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IMF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3.9%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이유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완연한 경기 회복과 탄탄한 성장세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미 활동지수가 전달 내림세에서 반등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은 12월 전미 활동지수가 전월에 0.11에서 0.27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마이너스 0.16을 보였고 10월에는 0.87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0인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영역이면 평균 성장세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뉴욕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연장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날 만기인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4% 상승한 $63 62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물 WTI 가격은 0.4% 높은 $63 57센트에 마쳤습니다. 유가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를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는데 특히나 업종별로 통신업종과 에너지업종이 2% 이상 오르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살펴드리죠.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2,502포인트로 0.72%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2위에 포진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나란히 2%, 3% 하락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셀트리온 3인방이 조정 장세를 이어갔던 코스닥도 약세 흐름이 이틀째 이어졌었고 코스닥은 어제 0.78% 내린 873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 애플 아이폰 10의 출하량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부품주들이 급락한 것이 특징적이었고 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정지 상황인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새벽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다만 이번 예산안이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이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자세한 현황 봐주시고요. 또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타결은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임시안으로 타결이 된 것인데요. 일단 첫 발을 내딛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타결이 됐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룰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상승한 것보다도 전일 증시 상승한 게 훨씬 더 눈에 띄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사전에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전일 장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어떤 전문가들의 전망보다도 시장이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가 자주 확인해 왔습니다. 즉 시장이 그렇게 되면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자들이 먼저 사전에 그것들을 알고 그런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의제가 결정되는 그런 이슈가 판가름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걸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셧다운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미국 시장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요. 세계적인 각 국가별 국면을 보면 지금 회복 국면에 있는 곳과 성장 국면과 조금 쇠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조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호조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유가도 많이 올랐고 비철금속도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BDI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화물 운임 지수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회복 국면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좋아질 것이냐? 최근에 이미 주가 그 관련 나라의 주가 펀드에서 많이 보여졌습니다만은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이런 원자재 생산국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진국들은 어떠냐? 지금 주요 선진국들 유럽과 미국을 위시한 주요 선진국 그리고 여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쪽은 지금 성장 가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가도가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냐 앞으로 성장되니까 아주 좋다.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까먹지 말으셔야 될 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과열에 대한 예방도 필요합니다. 금리라는 건 경기가 가열돼서 한꺼번에 몇 %씩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건 과거에도 경기가 성장할 때는 언제든지 금리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도 또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릴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오늘은 셧다운 문제는 그렇게 규모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되는 수순이라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금리는 한 2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의장이 제롬 파월이 오면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는 한 3번이었죠. 근데 이제 연준의 총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은 연준 총재들이 각 주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별 총재들이 했던 사람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죠. 예, 주가 돌아갑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비둘기적인 사람들이 연방은행
FOMC의 총재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둘기파가 떨어지고 매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롬 파월은 굉장히 비둘기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롬 파월 들어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게 느려질 것이다 하면서 달러 약세가 상당히 가속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제 총재들 들어간 걸 봐서는 이제는 반대로 최소 2번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또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동안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달러 약세의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까지 생각할 때 그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시나 금리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이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금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달러 베이스의 투자자들이 자기 자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도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연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금리를 3번 또는 그 이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될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멈추면서 달러 강세로 전환, 단기적인지 어떤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금융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원화 기준으로 보면 1,060원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국내 정부 안에서도 규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막고 있는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주식 시장에 대단히 우호적이었던 원화 강세 흐름들은 이제부터는 1,050원 깨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오늘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셧다운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네, 항상 중요한 이슈와 의제들을 잘 끄집어내서, 시장에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졌던, 그런 회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소했었던 4차 산업혁명이나 블록체인 같은 부분들이, 많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논의 사항들을 지금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국 우선주의 탈피,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 그리고 신글로벌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이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사실 자국 우선주의 탈피의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죠. 미국이 항상 세계 최고 어떤 리더십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오면서 그 비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보다 소폭 높은 중국이 세계 리더십 국가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라 살리려고 하다 국제 리더십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 일을 아주 충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것이죠. 자국 우선주의를 탈피하자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가서 과연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고요. 트럼프는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특별히 미국 저소득 백인층들이 귀에 듣기 달달한 이야기들을 또 할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그러니까 쉽사리 바뀔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행보를 갈 거고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건에서 경제적인 이슈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주요 논의사항만 봐서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관심 가는 것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구축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인데요. 지금 클라우드 슈밥이 이쪽 이제 의장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협한 이익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만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래야 인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면서 사회
불평등 또는 사회 불균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소수의 인구가 거의 모든 자산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 1% 미만의 인구가 세계 부의 거의 절반을 거머쥔 2017년 기준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약 45.9%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 미만이. 그래서 이런 불균형들이 계속해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말이죠. 경제시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뭘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이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은 기술적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쪽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 문명에서 떠나서 문명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문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는 이야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문명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쏠려서 가다가는 문명 발전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돌이키자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뭐 기술이나 문명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자는 얘기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연결 지어서 보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처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것이 주식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인데, 아마 그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가 논의되면 그 이슈에 따라서 향후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정도로 열어놓고 이번 회의를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끝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긴급 수인 제한 조치죠.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다는 소식인데, 국내 삼성전자, LG전자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LG전자의 영향이 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LG전자의 가전 규모가 전체 매출에서 삼성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 기준으로는 그 세탁기가 중요하지 않은 품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부품사입니다. 글로벌 제조사라기보다도 글로벌 부품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이익단에서 보면 확연해지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익의 거의 절반은 어디서 나오죠? 반도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트 쪽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핸드셋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전이라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축에서 하나의 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핸드셋, 세 번째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그 다음이 가전입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또 그 안에서도 하나의 품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리가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져졌다는 건 안 좋게, 부정적인 관심이 가져진 것은 우려를 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치되, 실질적으로 매출단에서 그리고 또 수익단에서 이 세이프가드가 문제를 일으킬 것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의 당연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LG전자는 반도체 회사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회사도 아닙니다. 주력은 가전과 그리고 핸드셋이죠. 근데 일단은 가전에서 많이 나오는 회사고, 그 중에서 보면 세탁기는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예요. 에어컨과 더불어서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센티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조금 눈에 띄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어떤 기업이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지 여부는 일단 판단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게 지금인지에 대한 시점 판단도 해야 되는데요. 주식 투자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 세이프가드 얘기가 사실 나온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부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고 녹아져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향은 있으되 그 영향은 되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미래 예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크지 않고요. LG전자 입장에서는 영향은 있으나 단기 영향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추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투자 전략,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갔죠. 특별히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 단기적인 거품이 이루어졌던 것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묻지마로 무차별적으로 올랐는데, 거기에는 이제 KRS 300으로 바뀌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거래소를 이전하면서 주요 가장 그 코스닥에서 큰 종목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코스닥 150의 영향 구성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관들의 흐름들이 그런 강력한 매수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거품들을 좀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빠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전기전자 섹터가 빠져서 거래소가 지금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애플 아이폰이 영향이 큽니다. 애플 아이폰 X의 발주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못 갈 것이다. 260~70만 원 가면서 300만 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았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미 주가에는 이 정도면 과도하게 반영될 정도로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2월달 초반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쁠 거라면 이렇게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애플 주가가.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지금은 조금 과도하게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부품업체들 입장에서는 보면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플 아이폰 X는 마진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큰 제품이잖아요. 중요한 건 대수가 중요한 건데, 지금 대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아이폰 X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폰 8도 있죠. 아이폰 8도. 이것까지 총량 규모로 부품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가 더 관건입니다. 아이폰 X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따지고 봐도 지금 IT 주식들은 좀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소는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 됐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코스닥은 이 거품이 빠지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렸던 조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900에서 끝날 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로는 주가지수, 코스닥 주가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할 것이다. 훨씬 더 많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서는 그동안 포지션 구축을 못했던 사람들이 포지션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판매 전방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9을 출시할 예정이고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특히 애플 아이폰 10의 경우에는 판매 부진으로 조기 단종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관련 부품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어제와는 또 다른 날씨입니다. 굉장히 쌀쌀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북쪽의 한랭전선이 냉이를 떨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특히 독감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 독감 유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식시장에도 다시 한번 이 한랭전선의 북풍 한파가 다시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일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42일 만에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 이 3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일을 보인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고점이 아니냐, 여기서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죠. 자, 갤럭시와 아이폰, 다시 말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희비의 쌍곡선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배터리 폭파 사건 이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와는 정반대대로 애플이 이 배터리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그 구형 모델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여파로 주가가 희비의 쌍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고, 전일장에서 물론 반도체 관련들 일제히 하락은 했습니다만 전일장에서도 특히 애플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장에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240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제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S9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공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다음 달이죠. 2월 말에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신작품 갤럭시 S9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X의 그 판매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부품주들은 오히려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갤럭시 부품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자화전자, 대덕, GD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 증시는 동조화된다는 말씀드렸죠.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 소식은 어제 우려감을 줬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의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의 시작, 삼성전자는 상승의 시작,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동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판매 부진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삼성전자도 호재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애플의 이 단기 약성 악재는 일시적으로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추세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40만 원대에서는 반등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제약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시피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애플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탄력도는 애플을 앞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단기 악재성 재료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IT 부품, 특히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가지려면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부품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너 이슈를 걷어낸 롯데그룹이 연초 회사채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재를 걷어낸 롯데그룹이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지 해석해 주십시오. 예, 참 롯데그룹 그룹 관련주에서 가장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꼽으라면 롯데그룹주를 안 뽑을 수가 없겠죠.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 물론 이제 이것은 이 사드 보복 피해는 롯데그룹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대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보복의 최대 피해주였고요. 또 하나 신동래 회장의 경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어려움, 국정농단 사태와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자금도 공모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모로다가 개인적인 친분각이라든지 주변 분들에 의해서 사모로 인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공모로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모에서 공모로 발행되는 것은 기업의 그만큼 신용도가 굉장히 높아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10일 날 1월 10일 날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회사채가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억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3,200억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2천억보다 500억 증가된 2,500억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아주 호황을 부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이달 말이죠. 이달 30일 날 롯데렌탈에 대해서 한 2천억 정도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2월 8일 날 롯데그룹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호텔 롯데가 1,500억. 그리고 13일 날은 롯데 오토리스 300억. 이렇게 롯데그룹 관련 회사들이 줄줄이 회사채를 공모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롯데칠성음료가 아주 호황을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롯데그룹 관련주에서는 국내 기관 그리고 큰 손색의 뜨거운 관심거리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롯데그룹이 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살펴보니까 만기 CP, 그렇죠? 기업원으로 들어오는 이 CP 이 CP를 회사채로 차환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기 부채를 중장기채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차익 구조를 확산시키는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롯데칠성음료의 부정적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흥행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롯데그룹 관련주의 회사채 발행은 시장에서 흥행을 몰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그 롯데그룹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롯데그룹 관련주가 그동안 장기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오히려 이제는 롯데그룹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분석하시면서 국내 시장이 고점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품으셨었죠.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자, 주가의 고점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강한 장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고 한번 주식을 매수하셨으면 그 주식을 완전히 끝까지 가지고 가자. 단기 고점 찍을 수 있죠. 근데 샀다 팔았다 하는 유혹을 버리십시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쌍봉이 치고 완전히 추세가 이탈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그냥 들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상하원이 아주 전격적인 타격을 했죠. 우려됐던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이 3일 만에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하원이 미국 경제 회복,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타결의 합의를 봄으로써 3일 만에 극적인 타결을 보였다. 그 소식과 함께 미국의 3대 시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제장에서 일부 단기 고점 논란이 불거했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고, 현재 아직까지 예상 지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저 예상 호가가 들어오고 있죠. 계속해서 오히려 어제의 하락에서 벗어나는 상승의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42일 만에 국내 3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향후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된지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천수답 증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가담해 줘야지만 그나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애석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내 3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일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환율 시장입니다. 그나마 어제 전일장에서 환율 시장이 4원 20전 상승했습니다만 1070원대로 안정적인 환율 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환율 시장 움직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환율 시장을 체크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환율 시장이 급등하든지 급락하는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율 시장은. 근데 상승과 하락을 한다면 환율 시장은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워낙 강세 형상을 보이면서 그렇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식시장으로서는 강세에 좋다. 다만 경기 전체 흐름을 본다면 그렇죠, 큰 진폭 없이 1070원대 좋습니다. 그러니까 105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만 작은 진폭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적은 것이 주식시장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고점 논란이 재현되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시장에서 매도일을 보였다는 말씀 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OECD에서 경기 선행지표를 99.9로 발표를 했습니다. OECD에서 전 세계 경기 평균은 오히려 높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만 무려 38개월 만에 100 이하로 발표되는, 그러니까 올해 세계경제개발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우려감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연일 보도를 통해서 중국하고 비교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주 벤처 창업의 아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제로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반대로 대한민국은 규제 지옥이랍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조차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 당국자에서 그리고 관계 당국자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OECD의 경기 선행지수 99.9 발표와 어우러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장과 내일장, 금주장은 향후 증시를 판단해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표는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이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8포인트가 하락한 가운데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음봉이죠. 그렇지만 갭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갭 하락 이후에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음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음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된다면 이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추세는 아직은 이탈되지 않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종목표를 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압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업종을 보면요, 인터넷 포털 업종, 그리고 조선, 화학, 정유,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저가주 중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개별주, 이들 종목을 좀 압축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우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간 선물시장 보니까 0.37% 오름세를 보였던데 오늘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저희가 눌림 매수를 한다고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 구간들이 지켜줄 줄 알고 우리가 배팅을 한번 들어갔었다가 어제 그 속임 부분에서 좀 위험 리스크가 발생돼서 한번 짧은 손절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6 지수 아래부터는 추가적인 매도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 배팅 전략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래 하단부까지 버티면서 어제 종가 홀딩 327.20까지 정확하게 빼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게 328.05까지는 칠 수 있다. 그다음에 주간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출렁거려서 이 구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청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강력하게 홀딩을 해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에서 추가적으로 328.05를 칠 수 있으나 얘네들이 328 지수로 안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 328.05 그 다음에 328.20대까지 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빠질 때부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서 327.20 빼먹고 328 지수 위부터는 매도 전략이 유효할지 모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눌림 매수는 326.40대 지지력에서 오늘 한번 받겠다. 여전히 얘네들은 보합장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수가 나온다면 329 지수까지 가능하나 아직은 328 지수를 안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326.4050대를 눌림 매수 대기해서 주력으로 노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하방이 열린다면 323 지수 예전에 우리가 목표가로 열어놨던 그 구간까지를 대비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뭐가 됐든 이번 주 오늘 또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제 좀 리스크가 발생된 거 그것보다 더 큰 수익, 그 다음에 분할을 했더라도 평단가 이상으로 조율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빼먹었기 때문에 어제도 어려운 장이었지만 큰 수익은 없는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약수익 구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또 326.4050대 지지력들 확보해 나가면서 싸울 생각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핵심 보합 자리들 이 정도다 여기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 오늘 제대로 확보되는지 한 번 더 확인 체크한 다음에 저희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꼭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오늘 326.40부터 328 지수 보합 구간 안에서 놓여서 방향성들 설정하려고 위아래 횡보 장세 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26 지수가 지키지 못한다면 아래 구간을 깨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매도가 크게 열린다면 323 지수 하나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큰 변동성보다는 작은 구간의 보합 바운더리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26.4050대 지지력들 확보하는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매일 이 시간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외 선물 쪽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달러 인덱스 여전히 계속 횡보 보합 장세 강해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좀 매매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어제 90점 초반대 지수들 저희는 지키고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갔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목들 전반적으로 매도 관점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야기겠죠. 전에 고점에서 저희가 매도를 지속적으로 친 이후에 아래 구간들 깨지 못해서 위쪽 횡보 보합을 뛸 거다. 단 얘네들은 조건상 고가를 높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위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유지를 해왔고요. 어제는 작은 구간들 바운더리였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약수익 구간 마감하시라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 구간들 저항점들 그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2310대 한마디로 이 저항들 그대로 두고 보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구간들 저항들 있다면 얘네들은 아시아 고가 저항이겠지만 이슈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셧다운 이후에 또 임시 예산안 발표 통과가 나왔죠.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시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혼조 양세는 여전하다. 단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아직 낮출 거라고는 보지 않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고가에서의 매도 전략들 유효하겠으나 여전히 저가를 잘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죠. 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매매들 오늘 필요하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은 좀 관망하시다가 고가나 저가 움직임을 보시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하고 가장 현명한 판단일 거고요. 대신 저희는 조심스럽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얘네들을 대응해볼 생각입니다. 어제와 같은 전략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 그대로 펼칠 거지만 여전히 오늘은 더더욱 조심스러운 날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자, 크루드오일도 이렇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어제 63.60, 그 다음에 64달러 두 자리 매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은 이미 이 자리 겁내지 말고 치시라 해서 230핍, 한마디로 2,300달러죠. 300달러에서 400달러의 수익을 낸 다음에 익절을 잡고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자리는 64달러 매도. 한마디로 지금 WTI 크루드오일은 원유 채굴 수가 전주 대비 7개 감소했다는 이슈에 그 다음에 그에 상반되는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할 거다. 한마디로 매수 이슈와 매도 이슈가 엇갈리는 장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석유 장관이 내년까지 감산 합의는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63달러들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슈가 엇갈릴 만큼 고점에서는 셰일가스에 압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에서는 시황적인 지지력이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혼조 장세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저항값들을 64달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하단부가 추가적으로 열린다면 볼 수 있는 62.60 자리를 그대로 열고 저희는 위에서 매도 전략에 입절 잡는 매매 전략들 그대로 펼칠 생각이고요. 오늘은 좀 아시아 시장에서 보합권 그다음에 박스권까지의 여력들 두고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아시아 유럽장이 64달러 잘 지키는지 오늘 걔네들 보는 게 핵심이겠죠. 어제 63.60 저항에 64달러 저항들 그대로 저희가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그 관점 그대로 열고 볼 생각이고 단 하루하루 지나고 보합 구간이 길어질수록 조심은 여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이 구간들 두 자리들 매도 관점 열고 어제 매도로 쳐서 수익을 얻은 상태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안 하신 분들 체크를 해서 어제 약수익 구간들 133.10에다 익절 잡고 주무시라. 그리고 내일 고민은 내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전 종목들 다 수익으로 또 똑같이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여전히 이 구간들 맞고 매도로 칠 양상인데 여전히 골드도 조심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고가를 돌파하는 건 잘 보지 않을 생각이나 여전히 횡보보합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또 조심해가면서 고가에서 매도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횡보장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속적으로 횡보장 같은 자리들 맴돌고 있기 때문에 2, 3일 동안 수익 지속적으로 났다 그래서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전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매매 관점들 잘 꾸려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입니다. 예,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 뒤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